정부는 KF-X 120대를 개발, 생산하는데 총 18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어렵다고 전망했던 첨단 전투기 개발에서 기술 난관을 극복한 성공이 눈앞에 보인다. 하지만 10년 뒤 펼쳐질 안보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겉으로 드러난 전투기 수량만 비교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1970년대 도입한 F-4F5 전투기는 곧 퇴역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노후 전투기 200여 대가 빠진 공백을 KF-X로 채운다고 기대한다. 2030년대 초반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보유할 4세대 이상 성능을 내는 전투기 보유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 409대, 일본 412대, 중국 1000여 대, 북한 20여 대 수준이다. 단순히 보유 수량만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고 중국은 나라 크기만큼 압도적인 수준이다. 북한은 사실상 비교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세대 차이 문제가 있다. 전투기 질적 수준까지 본다면 한국은 안심하기 어렵다.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된다. 전투기는 성능 발전에 따라 4세대, 5세대, 6세대로 분류한다. 물론 KF-X는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춘다. KF-X 탑재용 AESA 레이더는 잠자리의 눈처럼 천여 개의 작은 레이더로 구성돼 동시에 여러 대 적전투기와 공중, 지상, 해상의 표적을 식별해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이 부족해 5세대로 분류할 수 없다. 초기 생산품에는 제한적인 스텔스 기술만 적용한다. 2030년 중반 이후 개량된 생산분부터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2030년 한국 전투기 중 스텔스기 20% 수준 스텔스기는 레이더 포착이 어려워 유령 전투기라고 불린다. 미공군 실험에 따르면 4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와 어린 모의 교전에서 5세대 전투기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격추됐다. 전투기 성능 측면에서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스텔스기 기준으로 한국은 주변국에 크게 밀리는 형세다. 2030년대 초반 한국은 80여 대, 일본은 147대를 보유할 계획이다. 중국은 200에서 300여 대를 개발, 도입할 전망이다. 한국은 주변국과 비교하면 열세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한국 전투기 중 20%만 스텔스 성능이 가능하다. 중국은 자체 생산한 J-20 스텔스 전투기 40여 대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 미국 F-22 스텔기를 본떠 만들었다. 2030년대에 200에서 300대를 확보할 전망이다. 미국 F-35와 비슷한 J-31도 개발했다. 항모에서 뜨고 내리는 함재기로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올해 중국 국방비가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다고 전했다. 노후를 무기와 장비를 대체하며 항공모함과 J-20 스텔스기 대량 생산에 돌입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147대를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일부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의 스텔스 전투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경항모로 분류하는 이즈모급 대형 수송함에 배치할 수직 이착륙형 F-35B 42대도 포함된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까지 F-35의 40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2030년대 초 예정된 경항모 건조에 앞서 수직 이착륙기 20대 계획도 세웠다. F-35B 기종을 고를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의 열세, 북한 핵무기 타격 임무도 부족. 또한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도 조만간 시작해 F-35급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도입한다. 당초 FX 사업을 추진할 때 60대를 도입하려다 예산이 부족해 우선 40대만 확보했다. 20대를 추가 도입해야 FX 사업이 완료된다. 그마저도 사업 속도가 느려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현재까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나 도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 위협은 단순히 북한 전투기 보유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과거 힐체인으로 불리던 전략적 타격 체계에 스텔스 전투기 투입이 필요해서다. 지난해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에서 40개로 추정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수량은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0개로 평가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핵무기를 탑재한 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은밀하게 숨겨 둔 뒤 필요할 때 꺼내 쏘는 전략을 세웠다. 평소에도 빈번하게 위치를 바꾼다. 어디서 나와 어디에서 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움직이는 위협은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없다. 핵심 지휘부 공격도 마찬가지다. 전투기가 접근해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를 확인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한다. 당연히 은밀한 침투가 핵심이다. 촘촘한 북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려면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 공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략 430대 정도를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적정 보유 수량으로 판단한다. 북한 전투기 차단 및 방공망 파괴, 핵무기 등 전략 무기와 핵심 시설, 지휘부 타격, 장사정포 등 대화력전 투입 계획, 주변국 위협 대응을 고려했다. 공군 430대 보유 목표, 이제 개념부터 바꿔야 하지만 단순히 양적인 전투기 수량을 고집하던 관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0에서 30년 뒤 미래를 대비하려면 처음 군대에 들어와 임관하던 20에서 30년 전 그때 생각과 그 이후 쌓아왔던 경험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전투기는 공중전과 전략적 임무에 투입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심 목표를 파괴하고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5세대를 넘어선 전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2030년대 후반을 목표에 두고 레이저 보호와 사이버 공격 능력 탑재도 추진한다. 단순히 스텔스 성능 하나만으론 부족하다. 당장 스텔스 전투기 주문을 늘려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이미 5세대 전투기는 현재 1분 다가올 미래가 아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도 벌써 눈앞에 보인다. 6세대 전투기 가능성 아닌 현실. 이미 본격적인 무인기에 앞서 일단 무인 겸용 개발과 함께 인간 조종사와 팀을 짜 임무를 맡는 단계에 도달했다. 기존 유인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기술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미공군 연구소가 공개한 동영상에선 F-35E 전투기 한 대가 무인 전투기 6대를 이끌고 다녔다. 인간 편대장을 도와주는 무인기는 로열 윙맨으로 불린다. 적방공 무기나 레이더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는다. 미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개발한 무인기는 지난달 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무인기를 연구하고 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전투기 조종사처럼 비행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산하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실험을 해봤다. 지난해 8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응용 물리연구소에서 알파도 파이트로 불린 실험에서 실제 전투기 조종사와 AI가 모의 교전을 벌였다. 이날 실험은 비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근접전으로 치러졌다. 상대방을 기관포를 써 격추하는 방식이다. 결과는 5대 0으로 압도적이다. AI는 15발을 쏴 인간 조종사의 전투기를 5번 격추했다. 인간 베테랑 조종사는 도망만 다녔을 뿐 별다른 저항도 못했다. 6세대 전투기 출현은 어느덧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다. 실험 성과만 본다면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보 위협 평가와 무기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와 현재에 매몰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소식통은 한국군은 과거에 만들어 지금 쓰고 있는
기술과 현재 위험만 생각한다며 미래 위협 변화 동향과 이에 대응할 기술 발전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 저비용 항공사의 도약일 메이저 항공사와 치열한 공중전. 저비용 항공사들이 메이저 항공사들과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선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메이저 업체들과 시장을 양분할 정도다. 저비용 항공사의 점유율이 55%로 메이저 업체들을 초월했다. 앞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빅2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항공이 지난 2003년 5월 설립된 후 저비용 항공사들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었다. 현재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제주항공, 진여,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사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약진을 이어가자 기존 대형 항공사조차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해 대응할 정도다. 대한항공은 진여,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을 설립, 운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또 다른 자회사 에어서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메이저 항공사 입장에서는 저비용 항공사의 공세를 방치할 경우 매출 감소를 감소해야 하는 만큼 아예 저비용 항공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들과 달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독립형 저비용 항공사다. 제주항공, 진여, 에어부산은 2010년, 이스타항공은 2012년, 티웨이항공은 2013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셈이다. 국내선의 경우 저비용 항공사의 승객 분담률이 올해 들어 55%에 달한다. 국제선에서도 저비용 항공사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저비용 항공사 이용자는 모두 56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나 늘어났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증권거래소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11월 초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항공기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도 내년 상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혁 SK증권 연구원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꾸준히 항공기를 도입, 좌석 공급을 늘려왔다며 항공기 추가 도입을 통해 승객을 늘리면서 탑승률을 꾸준히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과 함께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확대됐고 저렴한 비용 덕분에 과거 항공을 이용하지 않았던 승객들도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들과 기존 대형 항공사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민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저비용 항공 시장이 과거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처럼 추가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이익 증가 및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대형 항공사들은 점차 자회사형 저비용 항공사에 경쟁이 치열한 저마진 노선을 내주고 장거리 노선과 화물 부문으로 전략을 재수립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수익성 제고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도태되는 저비용 항공사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최진혁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에 이어 제2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유스카이항공도 제트여객기 3에서 4호기 도입 계약을 하며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 해외 저비용 항공사의 공략도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대형 국적사의 영업 전략 변화도 LCC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항공산업의 경우 네트워크를 활용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의 전략 변화 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